트렌드 코리아 도서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쁘게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마스크. 트렌드 코리아 타이거 오브 캣. 이게 올해 첫 번째 키워드가 여러분 되겠군요. 자, 여러분 한번 펼쳐 보시면 이거 푹푹 찢으면 교수님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푹 찢어 봅니다. 요 예쁘게 올해 가장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이게 타이거하고 타이거 오알 캣 이게 호랑이의 해냐 고양이의 해냐,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변화의 지물을 포착하라. 검은 호랑이의 해, 이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차례다. 트렌드 코리아 2022 역시 김남도 교수님 나오시면서요. 언뜻 봐도 이게 금색 또 초록색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한번 보시면서 책 하나하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키워드 여러분 타이거 오알 캣 이렇게 잘 나와 있죠. 하나씩 나중에 자세히 말씀 올릴 건데요. 첫 번째가 나노 사회, 두 번째가 머니 러시, 세 번째가 득템력, 네 번째가 러스틱 라이프, 다섯 번째가 헬시 플레저, 여섯 번째가 엑스틴 is back, 일곱 번째 바른 생활 루틴이 이거 바른 생활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면 여러분 화내시겠죠. 여덟 번째가 실제감 테크, 아홉 번째가 라이트 커머스, 마지막 열 번째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이번 주말 동안 열심히 읽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또 리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2 기대해 주세요. 안녕. 잠시 오늘 강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할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했었고요. 늘 읽어오던 책이었지만 지난해는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제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김남도 교수님 뭔가 비싸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부르면 강의하긴 했었는데요. 올해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걸 촬영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참 이게 누군가 안 주어지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참에서 제가 이 화폐 특강으로 제가 한번 하면서 정리하자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정리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 온전하게 다 안 익어가지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바뀐 미래 읽기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2022년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옆에 있으신 분들 아까 눈도 한마디씩 보시면서 보셨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거나 이럴 때 주로 이제 눈 맞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곳에서의 분위기를 바꾸려고도 합니다.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트렌드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기쁨, 즐거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 슬픔, 분노, 불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트렌드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학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불견, 청이불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자 못해가지고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알 수 없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TV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그냥 흘려 듣기 시작하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들여다볼 때 우리의 가족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고객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도서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나노사의 트렌드예요. 첫 번째로 나오고 그것이 모든 트렌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화되는 거죠. 트렌드가 거대한 흐름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아주 미묘한 미세한 트렌드들이 촘촘하게 이제 펼쳐지니까 더더욱더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이번에 기업이나 교육이나 뭐 개인이나 사회 경제, 정치 그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살아남았죠,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믿기지 않은 숫자인데요. 500만 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준비한 자에게는 정말 축복이 따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미래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도 교수는 이 트렌드 키워드를 Tide or Cat이라는 영문 이니셜로 10가지 트렌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포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양이 울음으로 거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미 들어왔지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이렇게 외치고 제가 들어갑니다. 주로 저는 사실 통찰력이 대단히 없는 사람입니다. 12년을 읽어오고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들여다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도 잘 모르지만 따라가려고 얼리 어댑터는 못 되지만 적어도 한 발은 먼저 5%는 먼저 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만약 이게 유튜브로 올라간다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면 제 이름 제자 정철상이라고 검색하시고 또 관계도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여러분 읽어 보셨나요? 이미 다 읽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읽어 보셨는데 혹시나 또 전략적으로 여러분 기업에 또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 때문에 오늘 강연도 듣는 분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으셨나요? 리뷰를 보니까요. 짜증기다. 통찰력이 없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너무 과한 비평이다, 비난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참 들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요, 지금 여기에도 책이 한 12권, 여기까지 해서 보니까 12년 동안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읽었더라고요. 정말 많이 읽었고요. 그 덕분에 사실 이 강의를 하는 게 더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12년 정도를 읽었는데, 제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피상적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더욱더 두렵고요. 제가 만든 강의인데 불구하고,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이렇게 10여 년 넘게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서를 읽으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 바쁜 시기에 악서나 나쁜 책이나 도움이 안 되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욱더 책 읽기 어려운 시대에 그렇죠, 그죠?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책을 안 봅니다. 그런 실패를 안 겪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거나 누군가가 추천하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SNS에 인증샷 올리고 책을 읽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 도움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막 악플도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정말 사람들의 과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늘 듭니다. 물론 모든 책들이 다 좋으면 좋죠. 근데 저는 정말 좋은 책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말 그 중에 양서 중에 양서는 한 1%에서 2%, 100권에 한 권 정도에서 두 권 정도라고 보죠. 이 30% 정도만 건져도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좋은 책들은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책 한 권 역시도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좋아하는지 한번 7가지 이유를 통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암묵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주 많이 뚜렷하게 한 분야를 명확하게 알면 전문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한 분야를 뚜렷하게 아주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암묵지를 우리가 그것을 배경 지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깊이 있게 넓게 이렇게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전반에 대한민국 트렌드 전반의 이야기를 암묵지를 그냥 배경 지식을 펼쳐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두 번째가 이게 연말에 나오거든요. 10월 말에 나옵니다. 요즘 항상 예약 주문해서 이렇게 받아보는데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하면서 또 전망해보고 미리 예측해보고 또 미리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죠. 정말 실로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면 요즘 갈수록 책을 더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책 읽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다 읽다 보면 굉장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단어들,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이 방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또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또 개인적으로 했었지만 그런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네 번째가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거리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답을 안 주느냐, 통찰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내 생각거리를 만들고 화두를 던지는 것을 가지고 화두를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생각들을 떠올릴 것인가, 여러분이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생각들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은 대단히 상업적인 책입니다.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학교 소비자행동심리학과거든요. 소비자들의 행동심리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비적인 부분입니다. 원래가 소비자 중심의 트렌드를 찾고자 하는 이야기로 나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상업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1위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업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업적인 것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10대 상품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어떤 협회, 단체 이런 데 보면 언론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히트 상품 하면 전부 다 돈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조그만한 이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슨 뭐 상 주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상업적인 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오히려 굉장히 더 다가갑니다. 뒷광고, 이렇게 앞광고도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의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게 저는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가족분들 계신 분들 편하게 여러분 하면 다 끄고 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중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오디오 켜시고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요. 편하게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가요. 저도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좀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이 없는 책이나 글이나 강연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김남도 교수를 비롯해서 공동 저자들이요,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나 생각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드라이하게 처음에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10여 년 넘게 읽다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어서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더 신뢰감이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걸 좋아해서요. 제 생각이나 제 의견들도 지금 일부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꾸준함의 힘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정말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이 아프리카 저는 청춘이다 책이 2011년도에 나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를 읽었는데요. 에세이가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도 해서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트렌드하고 너무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시기도 하고요. 소비자 행동 심리학과라는 것 자체를 제가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트렌드하고 뭐가 맞나 이런 생각들, 기업의 어떤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대기업 연구소에서도 트렌드 서적들이 매년 나왔었거든요. 저 역시도 트렌드 책들을 매년 그렇게 샀는데요. 어느 순간 그 모든 트렌드 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권으로 단행본으로 나오는 거는 있어도 시리즈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에요. 매년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미래를 읽기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을 꾸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종합 베스트셀러 연속 이게 올라가자마자 3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꾸준함에 대한 사람들의 극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실천하는 모습을 책으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가지 여러분 전반적인 어떤 경제사회 대한민국의 트렌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전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새해를 전망, 올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방대한 내용이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 있다는 점, 끊임없이 생각거리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되게 아주 비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브랜딩을 해 나가는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업적이면서도 비상업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술 방식, 꾸준함의 힘 이렇게 7가지 제가 좋아하는 이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올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트렌드는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각자가 지금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일파만파로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꿰뚫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업들에 막대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정치적 이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를 비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코로나가 미친 경제라고 해서 브이노믹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뜻을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before 그죠? Christ 원래는 after Christ인데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을 new normal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긋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없으세요? 아니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다니시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분명 종식될 겁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상하지 않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스터 샷이 나오고 있고 곧 또 치료제가 어떤 형태로든 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회복이 되고 나면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국가든 그게 기업이든 한 개인이든 마찬가지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사관학교에서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철학자 세네카 역시도 신은 역경을 주어서 위대한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지루하고 지난하고 이 역병으로 시련과 역경에 닥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더 강해질 차례고 그 과실을 더 따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3세기에서 14세기에 유럽을 휩습니다. 유럽 인구의 당시 3분의 1을 휩쓸어 갑니다. 약 2천만 명에서 많게는 2,600만 명 정도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억 명 이상의 이제 인구가 사망했다라고 볼 정도로 중세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라는 게 까만 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벼룩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지벼룩이 생겼던 이유는 뭐 중국에서 왔다 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풍토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내리는 건 없습니다. 위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정말 암흑 같은 시기. 그래서 풍토병이 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3일 이내 1차 유행 때는 3일 이내에 죽습니다. 구토나 발열을 하면서 3일 이내에 즉사를 하고요. 그 다음 2차 유행 때는 5일 이내에 다 죽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번에 중국에서도 우한에 처음에 막 이렇게 사람들 못 나오도록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대문 전체를 박아버리듯이 흑사병 때 그렇게 다 박아버렸습니다. 다 박아버리고 격리를 그렇게 강제로 이제 격리를 했었고요. 실제로 베니스 같은 경우에 일부분에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선박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는 40, 50%인데 감염률이 15%로 떨어질 정도로 가장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이 이탈리아 지금 어디죠? 피렌체인데요. 피렌체 당시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의 발견, 지동술의 등장, 봉건제, 신분제의 몰락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들의 착복만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이제 실망을 거치게 되고 이제 신분 제도도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종이, 인쇄술, 각종 이제 기술들이 뛰어나게 됩니다. 항해술, 하약, 신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발명이 되고요. 문화예술의 발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미켈란젤로에서 다빈치에서부터 이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엄청난 많은 천재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요. 우리 지난 올해 한 해를 한번 대한민국의 한 해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지난해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밝혔던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모두가 중요하죠. 당연히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방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방향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당연합니다. 방향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더 즐겁게, 더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교육이든 그것이 상품이든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조직이든
그것이 국가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속도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더 빠르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속도를 바꾸게 된 거예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난 한 해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K자형 회복,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요, 과실을 따먹는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실 굉장히 많은 걸 따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고요. 물론 그들에 대한 국가적인, 제도적인, 사회적인 지지와 보완책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개인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5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반전의 서막, 일상력의 회복, 세 번째, 나를 찾아가는 시간, 네 번째, 혁신하기 가장 좋은 때, 5번째, 다가온 신시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의 서막, 팬데믹이 쌓아 올린 3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요, 신시장입니다. 컨택트와 콘택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비대면을 이제 원하는 이런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모든 기업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되어 있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기업들은 빠르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줌 같은 기업들도 뭐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루미 비즈라는 사이트 기업이 있는데요. 화상 솔루션 업체죠. 거기도 엄청나게 이제 외부에서 투자 받았겠더라고요. 저도 그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난해 첫 시작할 때 줌 바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콘택트와 언콘택트에 대한 조화죠. 그 다음 소비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격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느냐가 갑니다. 실제로 이제 편의점이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을 이제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영향이 끼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쏠림 현상도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이 있긴 하지만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가를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보복 소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부유해서 자기의 이제 더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항상 이런 것들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이런 소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70억 명이 함께하는 조별과제라는 거예요. 필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요. 자연의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충격적인 방송 중에 하나가요. 브라질 이야기였어요. 물론 이 브라질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 지구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코로나가 닥쳤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보자 한 건데요. 육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이제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죠. 육식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닭고기,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그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소고기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바라봤더니요. 소고기가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그리고 소고기 트림이라든지 소고기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목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 동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불과 한 5년 미만 동안 브라질이 이제 산을 태우는데요. 국가 주도로 이제 산을 태웁니다. 아마존을 그 열대 우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제 태우는 거죠. 왜 태우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벌목해가지고요. 그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소에게 먹일 사료를 키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화전이잖아요. 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한반도 8배 규모를 불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서식처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박쥐가 가장 가깝게 이제 인간의 근처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흑사병처럼 지벼룩이 오듯이 이제 박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이제 크게 끼치고 있어서 필 환경이 너무나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품이나 기업이 쉽게 환경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요. 힙하게, 좀 핫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찐 환경, 가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ESG 고려, ESG 경영,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기업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이런 기후변화나 탄소, 그리고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에 얼마나 기업이 신경을 쓰면서 제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느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단순한 만족뿐만 아니라 고객의 어떤 프라이버시에서부터 고객의 인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속한 직원들에 대한 인권까지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 가공업체는 지금 이제 기업의 생사 기로에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가 얼마나 투명하느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회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느꼈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미중 갈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든 간에 기술은 느리지만 결국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2050년도 정도, 빠르면 2035년 정도의 GDP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엄청나게 날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여러분 트럼프보다 온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협상가 중에 협상가입니다. 앞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도 자기 거를 충족을 시켜주면 뒤로는 해줍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러스트벨트의 어떤 기업이나 상품들을 중국이 사거나 구매하거나 그쪽에 이제 만들어주면 풀어줍니다. 근데 바이든은 철저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처럼 초토화가 될 겁니다.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무너지면 중화사상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개선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첨예한 충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죠. 자, 이런 경제, 사회,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타인과 지금 떨어져서 상당 기간 살았지만 결국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김남도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지구적 재난이잖아요. 지금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노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 오히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도 잃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어쩌면 우리가 종신문명을 전 세계에서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일상력의 회복입니다. 아주 유명한 쥬라기 공원 1탄 아주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DNA를 통해서 공룡을 복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면 안 되니까 암컷만을 놓는단 말이에요.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과학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떻게든 얘들이 다시 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자가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쥬라기 공원이 난리가 나죠. 그때 영화를 보면서 얻었던 충격은 진짜 공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 있는데요. 생명은 우리의 삶은요,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더라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수는요,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대기 때문입니다. 인간 삶의 변수는요, 하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좋게 바라본다라면 어떻게든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2020년은 너무나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너무나 통제받는 것, 마스크 하나 끼고 강의하는 것조차도 숨이 막혀서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것도 며칠을 강의를 연속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된 거죠. 아마 강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자, 2021년은요, 올해는 나름대로 그 대안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한 개인적으로도 모색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집방이라고 하잖아요. TV에 거의 모든 TV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집방이 있죠. 물론 최근에는 스우파가 모두 점령을 해서 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집방에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상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공간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이어라고 이렇게 해서 층층이 쌓는다라고 해서 기본층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집이죠. 공간의 기능을 이제 더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간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거 하고 지금처럼 강의하고 강의 듣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의 촬영하고 또 모임하고 일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평소보다 1.5배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어떤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인테리어 쪽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거의 50%에서 2배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실제로도 매출이 30%에서 50% 정도가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레이어를 이렇게 가꾸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해졌고요. 두 번째가 응용 레이어입니다. 집에서 이런 학습이나 근무나 강의나 어떤 일이나 취미생활까지 즐기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다기능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지난해부터 멀쩡하던 가구들을 자꾸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직장을 저희 아내도 다니고 있는데요. 집이 계속 오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식이나 주변에 모임이 없다 보니까 집이 계속해서 오래 있다 보면 멀쩡하던 게 멀쩡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공간을 자꾸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집을 바꿨죠. 올해 이렇게 저도 집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제 확장 레이어. 공간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세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가도 괜찮을 정도의 공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한다든지 커피숍이 아니면 다른 공간들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확장 레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해 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주거 생활을 첫 번째로 하고요. 스마트한 업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즐겁게 지금 여러 사람들 만나서 놀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가 생활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차박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프 보조스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바뀌지 않을 것이 10년 후에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라면 그게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아마존은 그렇게 지금 전 세계 이제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면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무엇이 변하고 앞으로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사실 어렵겠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는 대로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을 나의 가치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러티브 자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가치, 우리 기업의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를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요즘 소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 자신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 중심 시대라고 해서 나중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짓는데요. 정말 나다운 게 무엇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색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나다워지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살 때도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상품인가, 나다운 상품인가, 내가 공유할 상품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줘야지만이 그런 상품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온 것 같은 상품,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떠올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어렵지만 가장 혁신하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사실 한국이 선도적으로 조금 못해온 부분이 있어요. 사실 거의 이제 따라오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초입에 있지만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해와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이제 영역을 개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불확실성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못 해왔던 기업들은 이제 뒤처지게 되고 이제 도태가 되게 되는 거죠. 조지 슌페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이제 자리 잡고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기존에 대한 과감한 파괴와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저희 자녀들도 넷플릭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난해부터 이제 넷플릭스를 4인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원래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혁신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어쩌면 지금 비디오 방이라고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싹 다 사라질 때 진짜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굉장히 지금 각자 아까 초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잘 견뎌 오셨잖아요. 이제는 견뎌오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혁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신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N차 신장, 그러니까 중고시장. 여러분들도 아마 한동안 당근마켓, 저희도 이사를 하면서 당근마켓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버려야 되는 것들 당근마켓에 올려서 엄청나게 돈을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잘 몰라가지고 비싼 거를 너무 싸게 올린 것도 있긴 했었지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물품들을 이제 당근마켓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외시장을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미 또 겁이 나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금은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앞으로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근마켓도 엄청나게 이제 혁신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너무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처럼 거기에서 수익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이미 이제는 대기업 수준으로까지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가 구독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음악이든 지금 이제 최근에는 디즈니가 이제 와서 디즈니 플러스 구독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전부 이제 구독 시장을 넓혀 나가려고 난리입니다. 뭐 음반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 유튜브 구독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구독자가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김미경 원장님도 예전에 한 방에 이렇게 날라갔다가 유튜브로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제 함부로 이제 못하죠. 최근엔 미래시장 이런 특강을 방송 대신해서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시면서 그걸 이제 기업에서 이제 역제한까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구독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이제 보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본주의 퀴즈를 이제 G세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Z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함께 성장 금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20대지만 10대 때도 그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10만원치, 20만원치 투자해서 몇 퍼센트 가져오는 작은 펀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이제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대 트렌드를 10대 트렌드 상품을 10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백신, 두 번째가 중고 거래 플랫폼, 세 번째가 전기 자동차 압도적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네 번째가 공모주, 그러니까 한 주라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아주 압도적인 큰 바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크게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먹거리 시장은 반도체 시장보다도 몇 배 규모가 큽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400조 원 규모가 400조 달러가 먹거리 시장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K푸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역주행 콘텐츠. 지난해 롤린인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주행들이 일어났었죠. 디자인, 가전, 수제 맥주, 여행, 숙박업, 그 다음 이색 농산물,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또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지금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불확실성, 변동성, 모호성, 거기에서 생존 전략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강의, 김난도 교수님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기 또 바쁘시고 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 또 들으시려고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재미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트렌드가 엮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틈새 시장, 그러니까 초니치 마켓을 타고드는 이런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언택트와 그리고 모바일, 그죠? 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까지 훑어봤고요. 2022년도 들어갈 건데요. 딱 시간이 됐네요. 김난도 교수는 매년 이렇게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부에서는 이제 5가지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올해 처음으로 바꿨어요. 10년 만에 바꿨는데, 항상 10개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지난해 이야기한 10개 트렌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짜맞추는 억지로 이게 트렌드였다, 내가 맞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살짝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트렌드, 지난해 트렌드 얽매이지 않고 5가지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를 엮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트렌드는 이제 아직까지는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내고 있어서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올해 이제 타이거 월 캣이라고 했잖아요. 나노사에서부터 이걸 이제 단어 조합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띠동물로 해가지고 황갈색 이런 표지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황갈색이 어떤 색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했었는데 루이 비통 색이라고 젊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내러티브 자본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나노사입니다. 자, 나노는 10억분의 1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굉장히 미세한 단위를 뜻하는데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파편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정말 빠져나가는 것 같고 개인으로 흩어지고 또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세한 단위로 가족들도 제각각 미세한 단위로 각자의 방에서 이렇게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노 사이는 이렇게 미세한 트렌드를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이제 영향을 끼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긱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마다하지 않는 노동에서도 파편화가 일어나고요. 더불어 가정의 분해, 사회 인프라, 유통의 어떤 세분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어떤 가구가 가장 많을까요? 이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이었을 때 어떤 가구가 가장 많았을까요? 저는 5년 전에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통계청의 2016년도에 보면 그 당시에도 1인 가구가 약 28%, 2인 가구까지 하면 무려 50%가 넘는 가구가 1, 2인 가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폭락에는 물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구 수가 더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2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집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내 눈높이보다 항상 조금 더 큰 걸 또 원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봅니다. 번외 이야기입니다. 자, 1인 가구 수가 이때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게 약 540만 명 정도가 2016년도였습니다. 자, 28% 정도였는데요. 이때 2019년도 3년 후죠. 3년 후에 예측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20년이 되면 600만 가구에서부터 2045년 정도가 되면 800만 가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올해 2021년 3분기를 지나고 나서요. 4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900만 가구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통계 한번 다시 볼까요? 2045년도가 되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가 넘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 예측이 무려 24년이 앞당겨진 겁니다. 24년. 그러니까 한국은 뭘 하더라도 이런 속도가 너무 지금 빠른 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기에서 오는 파급력이 굉장히 전 부분에 영향을 다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노사이 현상이 갈수록 더 강해지게 되어 있고요. 초연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래알처럼 모두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결속력도 급도로 이제 낮아지게 되고요. 가족이 수행하던 이런
역할들도 외부에서 배달이나 또 업무의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구성각자가 모두 이제 각자 홀로 사는 이런 현상들이 더더욱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력이라는 겁니다. 사일로 현상이 뭐냐면요. 그냥 자기께 전부 다라고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옳고 넌 틀렸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자꾸 나의 세계에 이제 갇혀 있다 보면 더더욱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기 확증 편향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금 산업화도 이렇게 읽어왔지만 그러니까 어떤 다른 흑백이나 이양 대립적으로 누군가를 억눌러서 적으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서로가 더불어서 이제 상대를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필요해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굉장히 우연적 재미.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 배우자도 그렇더라고요. 알고리즘으로 쇼핑을 하고 알고리즘으로 유튜브를 보고 알고리즘으로 넷플릭스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검색을 하고 알고리즘으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옳다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만 받아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어쩌면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서 물론 유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디지털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요소들도 같이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연적 발견 이렇게 세렌디피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저랑 반대의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면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휴머니즘, 이고 공공의 선. 한국인은 모두가 철학자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공의 보편적인 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고민을 해야 되고 조금 더 큰 곳, 나의 이익과 나의 것들을 챙기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심지어 요즘 하는 이야기가 지구인의 정체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구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아시겠지만 대선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내년 3월 9일 날 이렇게 대선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전국 5월이군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자꾸 이제 분열의 길로 자꾸 이제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사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선거 관련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볼 겁니다. 응답하고 싶지 않잖아요. 무응답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이제 앞으로 판세를 바꿀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연대로 서로가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첨예하게 어떤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정책적 대결의 어떤 결여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 채널을 자꾸 저도 돌리게 만들게 되고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머니 러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돈에 대한 열의가 이 10대, 20대부터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빨대 꼽듯이 돈을 이렇게 꼽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을 굉장히 이제 다각화해 나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피보팅이라고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보팅 전략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전혀 다른 엔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채도 자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또 주식 투자는 사실 빚내 가지고 하기는 대단히 좀 위험한 요소가 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에서부터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환경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져서 돈을 벌기가 급여만으로는 쉽지 않은 환경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들어오던 돈들이 넉넉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투, 영끌 이런 표현들이 아주 광풍을 휩쓸고 갔고요. 유튜브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채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entrepreneurship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센터에서도 이렇게 창업 훈련과 교육을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더더욱더 사실 청년 창업의 의지가 한국인은 어느 데 보니까 20%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1, 2%도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창업 자체에 대한 의지가 너무 많이 꺾여 있고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중국이 창업 의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50%가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각자의 영역에서 좀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들이 더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덜컥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놓인 영역에서 전문성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 역량,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피보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것도 어떤 성장과 자기 실현의 하나의 수단으로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 봅니다. 그래서 피보팅 이야기가 이제 지난해부터 있었는데요. 저도 농구를 못하지만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축으로 두고 다른 발을 이렇게 돌리면서 공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주로 피보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핵심 역량을 피보팅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한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핵심 사업을 지금 다 이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교육 중에서도 IT 이렇게 기술 영상 기반 중심으로 바꿔갔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핵심 역량을 바꿔가지고 유명해진 곳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데이팅 사이트였다라고 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기 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채널을 바꾸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전화번호부를 다 입력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배달 음식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죠? 핵심 역량을 바꾸면서 했었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어떤 공간이나 건물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피보팅이에요. 부산에는 그런 곳이 많지 않은데요. 서울에는 제가 봤던 곳이 어디였죠? 인쇄소가 많은 곳이 남구 쪽에 있거든요. 명동 쪽에 보면 그쪽에 보면 거의 다 낮에는 인쇄소를 하고 저녁에는 카페나 식당이나 와인바를 하더라고요. 하드웨어를 굉장히 이제 바꾸는 피보팅하는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타깃입니다. 우리가 늘 고객을 20대로 하다가 30대로 하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초등학생 쪽을 집중해서 이렇게 공략한다거나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고객 대상을 바꾸는 이런 것을 타겟 피보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세일즈 품목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경로나 사업 전환의 기회로 만드는 세일즈 피보팅. 이렇게 해서 피보팅을 네 가지 전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득템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브랜드 제품들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명품 같은 것들을 희소한 상품을 돈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희귀해서
사실 돈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빠르게 획득하느냐, 희소품, 이런 것들을 이제 득템력이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해서 득템력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정판 스니커즈를 산다거나 컬레이션 아이템을 구매한다거나 밤을 세워가지고 새벽부터 또 이걸 아르바이트를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득템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있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시욕입니다. 우리가 과시욕을 나쁘다라고 이렇게 그냥 비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과시를 하려고 할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남들보다 뭔가 더 있어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있어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보이는 잉크라고 합니다. 신분 제도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족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족보가 있죠. 지금은 이제 족보 여러분 집에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족보가 저 밑에 있긴 한데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도 이제 올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안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은 올려는 놨긴 했지만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과연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신분제도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명품으로 이제 대체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은근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과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SNS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노출을 되다 보니까 득템력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완성이 득템력이라는 거였죠. 자, 네 번째가 rustic life입니다. 거친, rustic이잖아요. life입니다. 그래서 촌스러움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도시를 떠나려고 이렇게 과거에 했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촌스럽게 촌캉스를 가게 되는 겁니다. 촌스러움이 힙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느낌.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원도에 아주 유명한 촌캉스지에는요, 뭐 어떤 건물도 없고 주변에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예약이 줄을 서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한 이틀 지내고 오고 싶어하는 자연의 욕구, 자연으로부터 얻는 힐링을 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호텔에 가서 편안하게 뭐 2, 3일 있다가 오는 것보다도 요즘은 촌캉스라고 해서 시골에 가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들을 더 힙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인스타에 그런 거 더 올려야지 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호캉스 올린 거에 비해서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촌스러움을 더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5도 2촌이 아니라 2도 향찬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기촌하는 이런 형태의 방향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5도 2촌은 5일은 도시에 있으면서 2일은 그죠? 시골에 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으로 지금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정말 삶의 기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가 있는 정원이고요. 그 이름도 모르는 지금 야생화 꽃과 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저거 한 번도 다듬어 본 적도 없고 가지치기도 제가 못하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배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손보면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저도 남자지만 그런 손재주가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 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나가서 그 나무 다듬고 풀 다듬고 가지 치고 물 주고 이러면
뭔가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이러면 굉장히 그 마음이 온화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 한 잔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열망이 이제 많은 것, 그것을 rustic life다. 이렇게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healthy pleasure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두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역병이 휩쓸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면 20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건강이잖아요. 20대의 자랑 중에 하나가 건강인데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뭐 다른 거 모자라도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건강 같은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건강을 써요. 어린 놈이. 죄송합니다. 20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어린 사람이 뭐 그렇게 건강을 신경 쓰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이제 경쟁 우위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지고요. 근데 이때는 과거에는 건강이라는 게 굶으면서 억지로 운동을 진짜 심하게 해서 했다라면 지금은 좀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쉽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와 pleasure 이런 단어가 합쳐서 healthy pleasure 이런 단어로 신조어로 만들게 됩니다. 이 앞에서 한 이야기는 이제 안티에이징하고도 젊어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람들을 젊게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육체를 젊게 하지 못한다라면 마음을 젊게 할 수 있을까? 각 영역에서도 이제 각자가 고민해야겠죠. 자, 여섯 번째 트렌드가 Xteen is back입니다. Xteen이 누구냐면요. X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5년생부터 79년생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Xt는 70년대생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풍요로운, 지금처럼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되었고요. 굉장히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 G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하고 융합, 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잘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G세대를 잉태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모 세대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G세대의 자유로운 사고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데가 Xteen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 TV에 나왔을 때 오렌지족, 야타족 이런 쪽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Xteen 세대거든요. 이들이 이제 깬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의식이 깨어서 많이 깬 세대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었고요. 이들이 이제 자본주의 퀴즈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자본주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돈을 밝히는 것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 이전의 세대,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지금도 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강사를 물어볼 때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알아서 책정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이제 Xteen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G 세대하고도 대화를 하면서도 인싸력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진이면서 동시에 코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위 세대하고 아래 세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꼰대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40대 엑스틴 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세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검사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뭐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눈치 보이는 거야.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꼰대가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게 두렵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꼰대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XT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T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허리이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으로요. 당분간 대한민국의 소비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체다. 이런 뜻으로 XT를 굉장히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XT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실제로 잘 이끌어 나가셔야겠죠? 자, 7번째가 바른생활 루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 습관이란 이런 단어로도 절차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워진 시간이 많은 만큼 자기 관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완전히 이제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루틴을 통해서 스스로의 일상을 굉장히 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신인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을 바른생활 루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요. 이렇게 한 1박 2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물론, 제가 여자 선생님 잘 아시는 분이지, 네, 이야기만 들어서요.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운동하는 모임에서 그걸 딱 지키기 위해서도 운동하고 또 아침에 독서하는 모임하고 루틴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 번은 이제 참여하고 하나는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모임.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거나 좋은 문장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방장한테 10만 원을 내고 그걸 지키면 나중에 환불을 받고 못 지키면 그 방장 거가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는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나이 든 세대고요. 지금 세대는 그걸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제하는 시대. 이걸 바른생활 루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스스로 습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저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렇게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성공의 정의가 과거에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였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지금 존경해서 바라보지 않잖아요. 아주 평범하지만 전력을 다해서 자기 삶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에게 존중이 있는 거죠. 저는 수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거의 다 봤거든요. 저희 공주님 때문에 1회부터 봤는데요. 확 빠져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공중파에서 여기저기 나오면 나오는 거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미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시미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그들이 평범하지만 남의 2인자 역할로 백댄서로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부상을 하잖아요. 평범하지만 자신의 어떤 삶을 다해 나가는 사람들의 존중 때문에 오히려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각자의 영역에서 온몸으로 자기 역할을 다해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저희 공주님도 일주일에 3번 댄스 학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댄스 학원 전부 다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고 지금 전부 다 인원이 다 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역할 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걸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8번째가 실제감 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대면이 지금 일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랑 지금 만나는 것도 완벽한 비대면으로 각자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강의가 요즘 외부 강의가 멀리서 오면 거절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주 많은 돈을 주면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움직이려면 왠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또, 그냥도 아니고,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해달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촬영을 거기 와서 해달라. 굳이 촬영을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제감 테크는 단순하게는 그런 것에서부터 아주 온라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붙드는 것, 그런 실제감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이 대사, 아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모피우스가 아마 했던 대사였을 거예요.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다. 네오가 처음에 왔을 때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냐면 가상세계를 AI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계하고 분리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인데요. 가상세계를 뜻하지만 현실세계를 이제 보조하는 겁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소비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의미한 현실을 이제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해 졸업 시,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이제 기업의 모임, 그 다음에 신입사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것, 실제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앞으로 훨씬 더 기술력도 뛰어나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얼리 어댑터들은 빨리 갑니다. 저도 얼리 어댑터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 가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늘 한 발을 담아두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암묵적 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남보다 템포는 한 5%에서 10%는 빨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과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강사님도 보니까 SNS에 보시니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징어 게임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협업 툴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괜찮겠죠. 지금 기업들이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온라인으로 지금 바뀐 어떤 사업 체제 내에서도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협업을 해 나가는데 그런 도구로 오징어 게임으로 쓴다 이러면 그거 너무너무 괜찮겠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계신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난해 마지막으로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휴먼 터치로 했었는데요. 이때 뭐 어떤 독자분들은 너무 식상하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지만요. 저는 아주 뭐 결론을 잘 내리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압도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고객과 접점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감정이 이렇게 이입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실제감 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 큰 바람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나노사에서 초개인화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공간에 있잖아요. 저도 저 개인 공간에 지금 갇혀 있는데요. 이런 고립감의 해소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9번째, like commerce bar,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게 됩니다. 책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사시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한 책을 2권 정도는 쓸 수는 있었는데요. 물론 쓸 수만 있었지 쓰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안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있긴 하지만, 일단 유튜브에 제가 좀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피보팅을 조금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이 일단 안 팔립니다. 책을 안 보는 시대입니다. 그만한 효과가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팬덤을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을 쓰는 것은 이젠 아무리 좋은 책도 소용이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뭐 유튜브 중에서 파워 유튜버 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누구나 다들 요즘 아시더라고요. 책을 내자마자 뭐 종합 베스트셀러 손가락 안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죄송하지만 책은 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이 책을 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팬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굿즈처럼 사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책을 읽기 위해서 샀다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냈다라면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굿즈로 사는 겁니다. 이걸 like commerce라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팬덤이 형성이 된 사람들로부터 이제 유통시장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이걸 like commerce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상품의 기획, 제작, 판매, 총괄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런 like commerce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상당히 내가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모든 것들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이제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뭐 독립 사업자, 자영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1인 온라인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손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SNS 시장들도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 키워드가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서사라고 하는데요. 서사는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즉 강력한 서사를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매출이 보잘것 없어도 회사가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서사가 있거든요.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것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는 것에서 광기어리도록 사람이 팬덤이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우주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우주 여행을 시작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광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자동차 시장 1위가 되어 버렸죠. 그죠? 1, 2, 3위를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이나 PER 지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버블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내러티브, 그 강력한 서사에 몸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내러티브 자본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정치든 이번에 정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제 제시하느냐가 미래 주도권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저 영화의 예고편이 되고,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시리즈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마블 세계관의 CX 유니버스 그런 체험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최근에 본 영화, 저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엔 더더욱더 큰 영화들 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개봉일 날 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되면 영화관에 가서 많이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화, 둘 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이터널스는 엄청난 기대를 했었 오히려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충분히 볼만한 잘 만든 영화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듀는 오히려 사실은 제가 더 몰랐기 때문에 더 좀 많이 끌렸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정성을 듀운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마블 유니버스로 본다라면 이터널스가 거의 끝장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어서요. 듀운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관을 펼쳐갈 건지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가상의 세계관이죠. 만년 후의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한 한 개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티모시 살라메라는, 야,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우주에, 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가. 그 강력한 내러티브에 막 2탄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내러티브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브랜딩이나 개인적인 브랜드에서나 또 마케팅에서나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의 나의 이제 브랜드를 확보해낼 수 있느냐. 브랜드 내러티브가 아주 견고하기만 한다라면 대체 불가능한 그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팬덤들이 흔들리지 않는 팬덤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잠깐 제가 이터널스보다 듄이 좋다 이러면 마블 팬들은 엄청나게 안티를 막 이렇게 충분히 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서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연임을 이렇게 선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자잖아요. 소수민족인데도 아프리카와 연결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펼치잖아요. 그게 대한 사실 미국인들이 열광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했었죠. 지금 역시도 아마 두 사람 중에 누구든 압도적인 그런 서사를 펼치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서사를 펼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구사하고 싶은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요, 마지막으로 도서 추천을 드립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다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읽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연말에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에 대한 트렌드 전망서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난도 교수도 보니까 트렌드 날이라고 해서 트렌드를 같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트렌드 훈련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뒤에 보면 이렇게 모집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제가 다 읽은 책들인데요. 다 좋은 책들이지만 제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부의 역사와 그냥 하지 말라는 다른 책입니다. 저기는 송기령 예전에 다음 부사장님이 쓰셨던 책이고요. 부의 역사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 통찰력, 미래 이야기할 때 자꾸 이제 돈, 주식, 부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의 역사라는 조금 더 크게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그런 트렌드 흐름을 보는데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 추가로 한 권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습니까? 제가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고요. 잠깐 이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